이제 저 역시도 기독학생 운동을 경험한 세대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나중에 역사를 전공하면서 그 부분을 또 역사로 정리하는 작업을 해왔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그와 관련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한국 기독학생 운동의 원형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출발해서 어떤 틀이 어떻게 잡히게 되었나 하는 것들을 이제 한번 어,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먼저 기독학생 운동의 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 화면 공유를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기독학생 운동의 태동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협성회죠. 배제학당에 1896년에 조직된 협성회는 한국 근대학생운동단체의 효시로 꼽히기도 하지만 또 기독학생운동의 어떤 출발점이 되는 그런 단체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896년 당시에 서재필이 배제학당에 출강하면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성한 단체가 협성회인데, 그 협성회가 뭐냐? 그 당시에 협성회를 다른 이름으로 토론회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토론 모임으로 시작이 된 거죠. 한국의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느냐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문화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토론 문화를 보급하고 한국 사회에 요즘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퍼블릭 스피어, 공론장 형성에 초석을 다진 게 한국의 기독교다. 그리고 그러한 공론장 형성에 초석을 다진 단체가 바로 협성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협성회 모임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이제 배제학당 학생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다른 학교 학생 일반에게도 이제 개방이 되는데, 그래서 협성회 조직을 보면 배제학당 학생들은 정회원이고요. 그 밖에 타 학교 학생 뭐 이런 경우는 준회원이에요. 그래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협성회에 정회원으로 참여했던 중심 멤버 중에 하나가 이승만이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 언더우드 학당에 다니던 안창호 선생이 준회원으로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민족운동 1세대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안창호, 이승만 둘 다 협성회를 통해서 이제 어떤 사회운동의 기초를 다졌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협성회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임이라는 게 토론 모임인데, 말하자면 이제 한국사의 공론장 형성에 초석이 된 그런 토론 모임을 하는데, 이 당시에 그 토론 모임은 어떤 거냐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패널 토론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육에서 가정교육이 더 중요하냐, 학교 교육이 더 중요하냐. 그러면 이제 학교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연사 나오고, 가정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연사가 나와서 자기 주장을 하고, 서로 이제 질의응답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은 이제 거기 참석한 청중들한테 오늘 토론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학교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가정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의 토론은 뭐 학교 교육 또는 가정 교육이 다수의 의견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뭐 백분 토론하고 ARS로 뭐 여론조사하고 하던 거의 원형이죠. 바로 이제 그런 협성회를 통해서 이제 기독학생 운동, 어, 근대학생 운동의 초석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협성회는 2년밖에 못 가요. 1898년 말에 해산이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1898년 말에 독립협회가 해산됐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때 뭐냐면
독립협회를 비롯한 일체 민회가 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민간단체 전체를 고종이 해산시키고 그다음부터 고종은 전제 황권을 강화하는 작업에 들어가죠. 그래서 민회를 금지시키면서 독립협회도 해산되고 협성회도 해산됐어요. 협성회는 독립협회 운동 당시에 또 중요한 한쪽의 어떤 한 날개로서 이렇게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개혁 진영을 대표하는 한 축이 되었는데 독립협회 해산과 함께 일체 민회가 해산되면서 문을 닫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년이 채 안 되는 시점에 1899년 가을에 배제학당을 비롯한 그 당시에 신식학교 다니던 학생 150명이 청년 학생들이 연명으로 YMCA 설립을 청원하는 일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청원이 있게 됐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제가 공론장에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보면은, 독립회와 협성회 해산, 그리고 일체 민회가 해산되면서 한국 사회의 공론장을 막아버렸거든요. 고종이 전제 황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속에서 일반 민간 단체를 세우는 게 어려운데 그렇다면 그 틈새가 어딘가 바로 이제 종교 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틈새 이제 가능할지 않을까. 그런데 특히 YMCA라는 게 뭐냐면 교회와 사회의 중간에 위치한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단체라는 것에 의탁해서 YMCA 기독교 청년회를 세우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라진 민회의 명맥을 이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죠. 그래서 이제 YMCA 설립 청원 운동을 청년 학생들이 벌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협성회를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종의 입장에서는 YMCA 뭐 종교단체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게 보면 결국은 독립협회나 협성회 같은 정치단체로 변질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지하죠. 그래서 청년 학생들의 YMCA 설립 청원 운동은 일단은 무산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청원이 전달된 미국의 북미 YMCA 국제위원회에서는 그때부터 자극을 받아서 한국의 YMCA 창설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고 1901년에 질레트 선교사를 YMCA 초대 간사로 임명을 해서 한국에 파송을 하면서 이제 YMCA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질레트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한 게 1901년 9월이에요. 그런데 배제학당의 학생 YMCA, 학생 청년회가 조직된 거가 정확한 날짜는 안 나오는데 1901년 11월에 배제학당 학생 YMCA 명의로 해서 그 중국, 한국, 홍콩 YMCA 전체위원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9월에서 11월 사이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면 가능치가 않은 일이에요. 질레트 선교사가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와서 현지 적응 기간도 안 걸치고 오자마자 배제학당 학생 YMCA를 만들었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죠. 이미 그 협성회가 있었고 협성회가 해산된 뒤에 그 출신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YMCA 설립 청원을 하게 됐고 그게 좌절된 뒤에도 그 멤버들이 비공개적으로 내지는 공식적으로 친목 모임 형태로 조직의 조직을 가지고 왔다가 이제 질레트 선교사가 오면서 그것을 공식화한 게 배제학당 학생 YMCA, 배제학당 학생 청년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독학생 운동의 시작은 협성회, 그다음에 YMCA 설립 청원 운동, 그리고 배제학당
학생 YMCA의 설립으로 왔는데 그 일관된 맥은 한국 사회의 어떤 공론장을 개척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그 의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태동기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학생 운동의 출범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는 1910년부터의 일이었어요. 배작가의 학생 YMCA가 만들어지고 그 뒤에 황성 기독교 청년회가 결성되면서 거기에 또 학관이 만들어져요. 황성 기독교 청년회 학관. 그리고 이제 상동 청년 학원이 또 상동교회에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학생 청년회가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1910년 시점에 이르게 되면 황성 기독교 청년회 학관의 학생 청년회만이 겨우 구색을 갖추고 있었고 배제학당은 감독 불충분으로 그다음에 상동청년학원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가장 진보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던 조직이 상동청년회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사실상 활동 정지 상태에 들어가 있었어요.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는 그 시점에 이제 기독학생 운동 조직 자체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로 일본의 어떤 강제 병합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시점에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기 2달 전에 제1회 학생 활용회라는 게 열려요. 진간사에서 1910년 6월에 활용회라는 거는 여름 대회죠. 그리고 이제 전국 대회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말하자면 개별 학교의 학생 청년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니까 이 중앙의 엔진을 만들어서 이 중앙의 어떤 동력원을 만들어서 기독학생 운동을 이렇게 뭔가 펌프질하는 이런 게 필요하겠다고 해서 학생 활용회가 1910년 6월에 진관사에서 열리는데 이때 이제 전국 각지에서 46명의 학생이 참석을 하게 되고요. 이 학생들이 이후에 자기 학교로 돌아가서 학생 청년회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대회를 계기로 해서 그 이듬해인 1911년 말에 이르게 되면 배제학당 상동청년학원의 학생청년회가 재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경신학교, 세브란스 의학교, 개성 한의영사원 등의 이제 새롭게 학생청년회가 조직이 돼요. 그리고 이때 그 일회 학생의 활용의 직후인 1910년 10월에 바로 그 협성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던 이승만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을 해서 YMCA의 학생 담당 간사로 부임하면서 이제 이 활용회는 더욱더 활기를 띠게 됐어요. 제2회 학생 활용회가 1년 뒤에 열렸을 때는 전국의 21개 학교에서 93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게 되죠. 근데 때마침 요때 이른바 백오인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1911년 하령의 대회장이었던 윤치호, 여기 강사로 나왔던 양전백, 그다음에 학생대표 양준명을 비롯해서 선천 싱성학교, 평양숭실학교, 서울경신학교의 학생 다수가 여기에 연루돼서 구속되면서 타격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0년대 일제가 이때도 이제 일체의 민회를 허용하지 않던 때예요. 처음에 고종이 전제왕권 하던 시대하고 비슷하게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하령회는 꾸준하게 매년 열리면서 학생운동의 어떤 조직을 만들고 학생운동을 활성화하는 엔진 노릇을 하죠.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1914년 4월에 개성 한영서원에서 이제 조선 기독교 청년의 연합회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일본이 한국 YMCA를 일본에 병합을 시켰는데 그래도 YMCA 운동 당사자들 간에는 서로 통하는 게 있으니까
일본 YMCA 동맹 산하로 한국 YMCA를 하지만 너네들이 자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YMCA 동맹 산하에 조선기독교 청년의 연합회를 너네가 조직해라. 그럼 너네들이 이제 이 총독부의 정책은 무단 통치하에서 이렇게 완전히 그 기독교 청년회도 일본화하는 거지만 일본의 YMCA 지도자들 역시도 조선의 YMCA가 자치할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합의가 되면서 1914년 4월에 조선기독교 청년회 연합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때 시청년회, 도시청년회로 참여한 거는 황성기독교 청년회. 그때 이제 황성이 대한제국이 없어졌으니까 황성 이름이 떨어지니까 조선중앙 기독교 청년회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 조선중앙 기독교 청년회 하나가 연합회의 시청년회로는 유일했고요. 나머지가 다 뭐였냐면 학생청년회였어요. 9개가. 9개가,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YMCA 연합회가 만드는 과정에 학생청년회라는 기독학생 운동이 연합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기독학생 운동은 1910년대 그 엄혹한 무단 통치 하에서도 나름의 조직을 정비하고 전국적인 체계를 갖춰 나갔죠. 이때 뭐 할 수 있는 활동은 뭐 어떤 정치 사회적 방면의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속에서 학생 청년회의 활동은 주로 지방의 전도대를 파송하고 주일학교와 야학을 개설해서 가르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등의 선교 활동에 주력을 했던 거예요. 하지만 매년 열린 하령회라고 하는 전국대회를 통해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한 유일한 학생단체, 1910년대 유일한 학생단체로 자리 잡게 돼요. 왜냐하면 이 시절에는 이제 무단 통치하에서 민간단체의 성립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이제 종교단체 정도가 이제 성립이 가능한 거죠. 아니면은 친목회 형태의 학생 친목회 모임밖에 없었어요. 그런 속에서, 유일하게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학생 조직은 학생 YMC, 학생 청년회밖에 없었어요. 기독학생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일제 시기까지 기독학생 운동의 주체는 학생 YMC, 학생 YWCA가 거의 전부였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학생 YMC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제 그렇게 하령회를 통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유일한 학생단체가 학생 YMC, 학생 청년회였고요. 그래서 3.1운동 과정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뭐 우리가 3.1운동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 일본 유학생의 28 독립선언이 동경 조선 기독교 청년회 회관에서 있었고 또 결국은 그 동경 조선 YMCA의 어떤 네트워크 속에서 28 독립선언이 가능했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3.1운동 과정에서 학생 독립운동, 학생단 독립운동의 3파역을 학생 YMCA가 담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3.1운동과 학생 YMCA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3.1운동을 맞으면서 이제 독립운동이 준비될 때 우리는 보통 기독교, 천도교, 불교계 대표가 민족 대표를 구성한 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각지대에 또 하나의 주체가 있는데 그게 학생단이었어요. 어,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그 박희도, 이갑성, 기독교계 대표로 분류되어 있는 박희도, 이갑성 이 두 사람은 약간
다른 민족 대표와 비교했을 때 이질적이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다 30대 초반이에요. 다 4, 50대가 중심이 된 민족 대표 속에서 30대 초반의 민족 대표가 이갑성과 박기도인데 그 얘기는 좀 뒤에 하겠지만 왜 이네들이 민족 대표로서 뽑힐 수 있었느냐? 이네들이 바로 학생 청년회, 기독학생, 그러니까 학생단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민족 대표에 뽑혔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학생단의 독립운동은 1919년 1월 27일에 대관원이라는 중국집에서의 회식을 통해서 태동을 해요. 대관원은 지금 어디 있었냐면 종로상가에 가면은 저기 그 관수동 쪽으로 가다 보면 국일관 뭐 나이트클럽 뭐 해서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 국일관 근처에 대관원이라는 중국 음식점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모임이 서울 시내의 주요 전문학교 지도자들 대표, 그러니까 리더십을 갖고 있는 서울 시내의 전문학교 대표들 모임이 이제 모임을 그 당시에 중앙YMCA 간사였던 박기도가 회원 모집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관원 모임의 공식 명목은 회원 모집인데 이제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국제정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 강화회가 열리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 한국의 독립 의지를 그 파리 강화회에 전달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이때 이 논의가 시발점이 돼서 이후에 그 자리에 모였던 멤버들 사이에 교류가 되면서 결국은 학생단을 조직해서 독립운동을 추진하자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또 2월 12일 날 이갑성의 집이 어디냐면 그 당시 세브란스 병원이 서울역 맞은편에 있었는데 거기에 세브란스 병원 사택이 있었어요. 이갑성은 원래 세브란스 의전 학생 청년회를 경험하고 그 당시에 중퇴를 하고 세브란스 병원의 약학부 주임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 사택을 쓰고 있었는데 그 사택에서 세브란스 의전의 학생 학생 청년회 member를 비롯한 학생 청년회 뭐 연희 전문 뭐 이런 데를 포함하는 기독학생 모임을 거기서 열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독립운동에 관한 논의를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대관원 모임에는 세브란스 의전 학생들이 빠졌는데 이 기독학생 모임을 통해서 세브란스 의정 그룹도 이 독립운동에 가담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후에 학생단의 독립운동은 학생 YMCA, 그다음에 서북학생 친목회, 친목회 중에는 서북학생 친목회가 제일 규모가 있었는데 이거를 양배축으로 해서 학생단의 조직이 가속화돼요. 그래서 2월 20일 날 승동교회는 지금 종로이가 그 어디죠 인사동 그 가는 그 옆에 지금도 승동교회 자리 잡고 있죠. 그 승동교회에서 하게 되느냐 그 당시에 여기에서 뭐 전도사 역할을 하던 사람이 김원벽이라고 하는 연희 전문 학생 청년의 초대 회장으로 그 당시에 기독학생 운동 쪽에서 가장 신망을 얻고 있는 인물이었는데 이 김원벽이 다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간부회의를 개최해서 여기서 학생단의 조직 체계를 꾸리죠. 그 조직 체계를 보면은 일단 연희 전문의 학생 YMCA 회장이었던 전임 회장이죠. 전임 회장이었던 김원벽. 그 다음에 보성법률상업. 우리가 보통 보성 전문으로 나중에 발전하는 거기에 대표였던 강기덕. 강기덕은 한경도 사람으로서 서북학생 친목회의 또 리더였어요.
그리고 이제 또 YMCA, 그다음에 서북학생 친목회 양쪽에 다 리더로 활약했던 경성의전 대표였던 한의건. 이 한의건은 나중에 한국의 유명한 사회주의 이론과 사회주의 운동의 지도자로 활약을 하고요. 중국으로 망명을 해서도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이제 항일 투쟁을 전개했던 인물인데 1930년대 초반에 중국 공산당이 굉장히 좌경 노선, 이립삼 노선이니 뭐니 해서 도시폭동 뭐 이러면서 전위 투쟁을 강조하는 노선을 이렇게 해서 몰아붙이고 있을 때 한의건은 대중투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중국 공산당 주류하고 맞섰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썼던 가명이 이철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중투쟁 노선을 갖다가 중국 공산당에서 철부 노선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모택동이 당권을 장악하면서 이 한의원의 대중투쟁 노선이 옳았다. 이러면서 이제 철부 노선을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 중국 공산당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됐던 게 한의건이라는 이 인물인데 이 양반은 이 시절에 이제 기독 학생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이 한의건, 김원벽, 강기덕, 한의건 이 세 사람이 중심이 돼서 학생단이 이제 조직을 갖추고 그러고 나서 학생단 독립운동을 준비하는데 천도교 기독교가 독립운동 일원화를 이뤘다라는 소식을 전달받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거기에 합류해서 하고 나중에 2차 독립운동을 학생단 독자적으로 하자라는 것으로 합의를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민족 대표와 학생단 사이에 그 커넥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흥미로운 게 아까 얘기했던 그 박희도 이갑성과 그러니까 박희도와 연희 전문 학생 청년회의 김원벽 사이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민족 대표들에게 논의된 이야기들이 학생단에 계속 전달되고요. 또 세브란스 의전 학생 청년회 멤버였던 이갑성과 그 당시에 이제 세브란스 의전 학생 기독학생 운동의 지도자가 이용설 선생. 이 양반은 나중에 독립운동가로도 유명하고 해방 후에 미군 정화에서 보건부장을 했던 그런 이제 의료계의 아주 원로로도 유명한 이런 분인데 이 이용설 이갑성 라인 세브란스 의전의 학생 YMCA에서의 이용설 이갑성 라인 그다음에 김원벽 박희도 라인이 가동되면서 학생단과 민족대표의 어떤 그 독립운동이 상호 네트워킹을 하는 식으로 하면서 학생단 독립운동이 준비가 돼요. 그런데 막상 3월 1일 당일이 돼서 문제였는데 3월 1일 원래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하고 만세 시위를 하기로 했는데 그 전날 민족 대표들이 손병희 집에서 예비 모임을 가지면서 나온 얘기가 대중들이 보이는 데서 그런 행사를 하다가 만약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거를 어떻게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민족 대표들의 독립선언식을 태화관으로 전격 옮겼던 거예요. 학생들은 이제 당일날 파고다 공원에서 대중동원 해놓은 상태에서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민족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 알아보니까 태화관에 모였다. 그래서 이제 대표들이 태화관에 가서 파고다 공원으로 와달라.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가 뭐였냐면 그러면 박희도하고 이갑성이라도 보내달라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요 대목에서 박희도 이갑성이 사실상 학생단 대표, 학생단 지분이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마침 박희도 이갑성은 미국 그 영사관 뭐 다른 데다가 그 독립선언문 나눠주고 하느라고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온 학생단 대표들이 파고다 공원 팔각정에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독립선언식을 하고 그다음에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가두 시위를 하게 되면서 이게 3.1운동의 대중화의 어떤 기폭제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태화관에서의 독립선언식만 있었으면 그 3.1운동이 가능할 수 있었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학생단이 3.1운동, 파고다 공원에서 자체적으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가두 시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3.1운동의 초기 국면을 주도한 거죠. 3월 5일에는 또 학생단이 주도하는 독립만세 시를 서울역 앞에서 10,000명의 군중이 모인 속에서 이렇게 전개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3.1 운동이 전국화되고 대중화하는데 학생단의 역할이 컸는데 바로 이 학생단의 모체가 되었던 게 학생 청년회였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동안은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 이렇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1910년대 무단 통치하에서 학생운동 조직이 결성될 수 없는 속에서 그나마 종교라는 보호막 속에서 학생청년회가 하령회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던 이 인프라가 3.1운동 과정에 그대로 작용이 됐던, 그러니까 그대로 적용이 되었던 이런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독학생 운동은 시작은 협성회부터 태동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본격적인 시작은 1910년에 진관사에서 열린 학생 하령회에서부터 본격화됐고, 그리고 3.1 운동을 통해서 꽃을 피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3.1 운동 이후에 기독학생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나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이제 이 시기에 학생 운동하면 YMCA, YWCA 학생 운동이니까 특히 이제 이 YWCA 학생 YWCA는 23년 뭐 요 무렵부터 만들어지니까요. 그 이전에 3.1 운동 직후에 이제 YMCA 학생 운동 은 이제 3.1 운동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역량을 충전한 상태에서 1920년이 되면 조선 학생대의 창립을 주도해요. 조선 학생대에는 이제 학생운동사에서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어, 최초의 전국적인 학생운동 조직이 이제 조선 학생대 1920년 조선 학생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학생대회의 창립을 주도한 게 학생 청년회 그러니까 기독학생 운동의 경험이 조선 학생 기독학생 운동이 3.1 운동을 경험하면서 이후에 학생대 창립의 삼파역을 담당했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우선 인적으로는 초대 회장이 한글학자로 유명한 김윤경 선생이에요. 김윤경 선생은 이때 연희전문의 학생 YMCA 학생청년회 회장이었어요. 연희전문 학생청년회 회장이 조선학생대의 초대 회장을 맡고요. 또 간부진의 세브란스 의전의 학생청년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수 참여를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조선학생대회의 조직체계 강령 이게 보면 그 당시 학생청년회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덕, 지, 체, 사교를 훈련한다. 그래서 인격을 수양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한국 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이렇게 새롭게 일으킨다. 이런 등등의 주장이 학생 청년의 조직이 나와 있는 강령과 이게 다를 바가 없어요. 조직도 지육부, 덕육부, 체육부, 사교부 이렇게 요게 이제 YMCA 운동의 사중 목적 사업이라고 그러거든요. 덕, 지, 체, 사교. 이게 사중 목적 사업인데
조선학생대회의 조직 체계가 딱 그 사중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부서 체계로 갖춰져 있고, 그네들이 추구하는 목표도 학생 청년의 목표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 3.1운동의 3파 학생단 독립운동의 3파역을 했던 학생 청년회가 이제 3.1운동 이후에 일반 학생운동단체, 전국적 규모의 일반 학생운동단체인 조선학생대의 3파 노릇을 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운동의 영역을 넘어서 신문화의 계몽자로서 이제 활동을 전개하게 돼요. 그런 과정에 1921년에는 조선 YMCA 연합회에 학생부를 설치하고 여기에 이제 이대휘 씨가 간사로 부임을 하죠. 이대휘는 나중에 이제 그 흥사당 계열의 지도자로 활약을 했던 그런 안창호 계열, 흥사당 계열의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학생 청년회 역시도 하령회를 정점으로 조직을 체계화하고, 그리고 이제 이네들이 종교적 영역을 벗어나서 학생 청년회의 어떤 담론이랄까 화두도 이제 일반을 대상으로 해서 열리게 돼요. 그래서 신문화의 건설, 사회 개조, 기독교와 사회주의, 기독교의 민중화 같은 화두가 3.1운동 이후에 1920년대 전반에 기독학생운동에서 등장하고, 이게 이제 기독학생운동의 주요 화두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성의정 같은 관립 전문학교, 일반 그러니까 기독교계, 그 이전에 학생 청년회는 전부 기독교계 학교 미션 스쿨에만 조직되었는데, 이때 오게 되면 경성의전이나 이런 관립 학교에서도 학생 YMCA, 학생 청년회가 조직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1930년 시점에 이르게 되면 전국의 19개 학교에 학생 청년회가 조직되는데, 이거는 어떤 전국적 규모의 네트워크, 단일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학생 조직으로는 아주 눈에 띄는 규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어떤 성장과 더불어서 1924년에는 YWC, 학생 YWC와 함께 WSCF, 세계 기독학생 연맹에 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조선은 식민지인데 국권을 상실했지만, 이제 세계 조직의 조선의 기독학생운동 조직이 세계 기독학생 연맹의 회원국이 된 거예요. 나라는 없어서 주권은 없지만 사실은 기독학생 운동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독립된 주권을 갖고 있는 단위로서 기독학생 운동이 자리 잡게 되는 게 이제 1924년이었죠. 그리고 이제 1925년 들어서 YMCA가 농촌운동을 추진하니까 YMCA 학생운동 역시도 농촌 사업에 착수를 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YWCA와의 연합 활동을 강화하고 하면서 이제 어떤 실제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운동을 이제 또 모색하죠. 그래서 학생 YMCA의 이 시기의 농촌 사업을 보면 초기에는 간이교육, 그러니까 한글 가르치고 산수 가르치고 이러던 데서 1929년 이후에는 협동조합 조직, 농사개량, 부업장려 이런 거를 지도하고 개망하는 방향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요. 또 학생 기독교 운동의 정신상 단합과 사업상 협동을 기치로 해서 학생 YWCA와의 연합 활동을 또 본격화하죠. 그래서 1927년에는 제1회 조선 남녀학생 기독교 청년의 연합 하령회라는 것을 개척하고, 그러니까 남녀 YMYWC의 연합 학생 하령회를 개최하고요. 그리고 1930년에
사회를 개최할 때는, 그러니까 매년 이제 연합활용회를 하는데 30년 제4회 대회에 와서는 조선 남녀 학생 기독교 청년회 연맹이 발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후에 KSF로 기독학생 운동이 통합되는 것처럼 딱 30년 시점에 조선 남녀 학생 기독교 청년회 연맹이라는 단일 대호, 기독학생 운동의 단일 대호를 1930년에 이르면 갖추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제 이렇게 1910년, 20년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던 기독학생 운동 역시도 이제 이 일상적인 활동이 어떠했고 또 이네들이 이후에 1930년대 들어서면서 정체성의 어떤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YMCA 학생운동의 조직 체계는 우선 전국대회에 해당하는 학생 할영회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거를 정점으로 해서 각 학교 안에 학생 YMCA가 조직돼 있고요. 학생 청년회가 조직돼 있고 그 다음에 지도기관으로 조선 YMCA 연합회 학생부 이 간사가 이제 이대희 선생이 맞는데 이 학생부 연합회 학생부 각 학교 내의 학생 청년회 그다음에 하령회라는 삼각구도로 이제 조직 체계를 갖추고 활동이 전개돼요. 그래서 주요 사업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조선 학생대 출범 때 이야기했듯이 종교, 교육, 체육, 사교부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덕지체 사교에서 덕이죠. 덕육, 덕성을 키우는 거고 교육부는 지육, 지성을 훈련하는 거고 체육은 그야말로 체육, 사교, 사회활동, 사교활동, 서로 어떤 사회성 단체 생활, 단체 활동을 훈련하는 사교. 이 4대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부서를 기본으로 갖추고 있었고요. 여기에 1920년대 후반 들어서 학생 YMCA가 농촌 사업을 전개하고 또 절제운동에 참여하면서부터는 그 조직 안에 학생 청년회 안에 농촌부라는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지고 금주 담연부, 그러니까 술 끊고 담배 끊는 이제 그거를 통해서 뭐 이게 어떤 도덕적으로 좀 무장을 하고 금전적으로도 이렇게 도움을 받자라는 이제 그런 금주 단연부, 그다음에 소비조합부,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협동조합, 그러니까 소비조합이라고 하는 요즘 생협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또 그런 협동조합 활동을 하는 이런 부서들이 만들어져서 실제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 나갔죠. 그런데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이 YMCA 학생운동은 사회주의자들의 반종교 운동이 다시 거세게 일어나고 학생들의 풍기문란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는 가운데서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해요. 그러니까 이게 흥미로운 거죠. 하나는 반종교 운동이고 하나는 풍기문란이에요. 반종교 운동, 사회주의 반종교 운동에 대해서는 뒤에 좀 얘기를 할 테니까 풍기문란이 왜 1930년 내로 접어드는 시점에 문제가 되느냐. 그 우리가 요즘 모던보이, 모던걸 얘기를 하잖아요. 이 한국의 자본주의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자본주의가 이식되는 게 뭐 토지조사 사업 이후 1920년대 들어서 자본주의 경제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이식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192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런 자본주의가 경제 영역만이 아니라 문화적 영역에서의 자본주의 소비 문화라는 게 이제 한국에 이식되기 시작하죠. 소위 모더니티라고 그러죠. 근대성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이제 뭐 영화관, 뭐 다방,
뭐, 카페, 이때 카페는 술집이에요. 뭐, 카페,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자본주의 소비 문화가 2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들어와서 30년대 들어가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서울 같은 대도시 이런 도시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소비 문화가 사람의 일상의 영역으로 다가오게 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1910년대도 자유연애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때는 구호만 자유연애였죠. 실체 자유연애 뭐 이런 거보다도 구호만의 자유연애였는데 1920년대 말 30년대 접어들면은 그야말로 도시를 중심으로 뭐 자유연애에 뭐 여자 남녀 간의 이성교제가 뭐 도를 넘어서 풍기문란으로 간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사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광수가 1910년대 유학생 시절에 잡지에 유학생 잡지에 쓸 때는 남녀 평등, 자유연애 막 이런 걸 부르짖었거든요. 관념적으로는 자유연애를 부르짖었어요. 근데 20년대 말 30년대 돼서 남녀가 만나서 뭐 길거리에서 팔짱 끼고 다니고 뭐 서로 껴안고 부딩키고 뭐 하고 이게 이제 하나의 현실 일상으로 실체화 되니까 그때 가서는 또 이광수가 굉장히 보수적 발언이 남녀 간에 너무 문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를 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한국 사회에 말하자면 도시를 중심으로 자본주의적 생활 양식이 상륙한 게 어느 시점이냐? 1920년대 말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게 가장 그런 거를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학생들이죠.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념 문제, 사회주의와의 어떤 이념적인 경쟁의 문제, 또 한 축에서는 생활상에서의 그런 자본주의 소비 문화와의 어떤 그 갈등 문제, 이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YMCA 학생운동, 그 당시에 기독학생운동이라는 게 그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죠. 그래서 어, 어떤 반종교 운동에 맞서서는 종교와 과학에 부합되는 점을 찾아서 신앙을 합리화하자 이렇게 얘기되고 이게 자본주의 소비 문화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만들어지는 향락 풍조에 맞서서는 희생적 종교심을 좀 부흥시키자 뭐 이런 이제 원론적인 논의들이 대두하고요. 그래서 1929년 3월에 조선 남녀 학생 기독교 청년회 회장협의회가 이제 서울 성북동에서 열리는데 여기서는 회원들의 향회심 고조를 위해서 주의와 사상의 통일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금주 금연 그리고 학생들의 향락 기분을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앙심을 강화하자. 조직에 대한 이해와 훈련을 강화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의하기에 이르죠. 그리고 1930년 8월에 열린 연합 남녀 학생 연합 하령회에서는 이제 토론 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토론의 가장 뜨거운 핫 이슈 두 개가 뭐냐? 하나는 사회주의고 하나는 이성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1930년 요 시점에 기독학생 운동 아니면 기독학생들이 당면했던 두 개의 가장 고민거리 하나는 사회주의, 하나는 이성 문제 이걸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사회주의와 관련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면요. 먼저 기독교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하는 계기는 1922년 4월에 중국 북경에서 세계 기독학생연맹 WSCF 제11차 대회가 열려요. 이때 이제 기독과 세계 개조라는 걸 주제로 열리죠.
바로 이제 한국 옆이니까 한국에서도 대표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요. 이때 이제 중국의 사회주의자들이 이 WSCF 대회에 맞춰서 반종교 운동을 벌이고 그러한 반종교 운동이 한국에도 들어오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해 또 역시 학생 할영회가 개성 송도고부에서 열리는데 이때 이제 요 시점에만 해도 어떤 사회주의의 도전이 요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22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때 이제 학생들이 결의한 게 뭐냐면 종교와 과학의 병진을 통한 자아혁신에서 사회개조로 사회개조에서 세계개조로라고 하는 이런 방침을 정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 정신에 기초한 빈부귀천의 사회학 타파를 결의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회주의자들의 반종교 운동이 한편으로는 기독 학생들의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고취시키는 게 된 거죠. 그래서 빈부귀천의 사회학을 이제 타파하자라는 구호가 22년부터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반종교 운동이 이후에 이제 본격화되니까 그 당시 YMCA 학생 운동을 이끌던 지도자였던 연합회 학생부 간사 이대희가 이제 그 청년이라는 YMCA 기관지를 통해서 적극적인 어떤 대응 논리를 펴나가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일종의 기독교와 사회주의 담론이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펼치는데 그 내용은 그런 것이었어요. 기독교의 유일신앙과 사회주의의 유물사관이 원리상으로는 다르다. 하지만 현 사회 질서의 폐해를 인식하고 이를 개조하려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 어, 그리고 이제 기독교계를 향해서 예수의 사회복음, 사회구원을 위한 예수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함으로써 천국이 지상에 임할 수 있도록 지상천국, 그러니까 천국이 지상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그 종교개혁은 뭐냐? 기층 민중, 바로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제2의 종교개혁에 착수할 때다. 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중화. 1970년대 민중신앙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미 기독교의 민중화라는 게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등장하죠. 그래서 이 민중화를 기독교 운동의 새로운 화두로 제시를 해요. 그러는 가운데 세계 기독교계도 이 에큐메니칼 운동권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음, 소셜 가스펠과 관련한 담론이 확산되고 그게 국내에서도 소셜 가스펠, 뭐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라는 논쟁이 이때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소셜 가스펠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제 그런 변화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도전에 응전하는 과정에서 기독교도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기 시작하는데 그 전위부대 노릇을 하는 것은 당연히 청년 학생들이었던 거고 그래서 기독학생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회주의자들의 반종교 운동 도전에 대한 대응 담론들을 펼쳐나갔던 거죠. 그것이 바로 민중화라는 것이었고요. 사회보급이라는 것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1925년부터는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사회운동가 하천풍원, 가가와 도요이코가 이제 내세운 주장이 뭐냐면 기독교 사회주의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사회주의를 하나로 묶어서 기독교 사회주의론을 내세워요. 그 하나로 묶는 매개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사랑. 그래서 가과도는 자신의 기독교 사회주의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사랑 애자를 써서 애사회주의다라고 이렇게 표명을 하죠. 이 주장이
국내에 소개되기 시작해요. 뭐 YMCA 기관지 청년지에 가가도요익고의 글이 번역돼서 실리고 뭐 기독신보 같은 신문에도 가가도요익고의 주장이 실리고 그리고 국내에 이제 가가도요익고가 그 구름기둥이라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는데 바로 그 구름기둥이라는 제목의 잡지를 일종의 개인 잡지를 발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 무렵부터 그 구름기둥을 조선에서도 구독하는 구독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 구독자들의 다수는 기독 청년 학생들이었고 왜 이네들이 이 구름기둥에 열광하느냐 바로 사회주의의 도전 속에서 기독교와 사회주의 사이에서의 어떤 자신의 아이덴티티 문제를 놓고 고민을 했던 이네들이 바로 이제 가가도요익고에서 길을 찾으려고 했던 이런 흐름 속에서 25년부터 이제 그런 기독교 사회주의와 관련한 논의들이 청년 학생들 중심으로 또 제기가 되죠. 그러다가 기독교와 사회주의 담론, 그게 기독교 사회주의로 가고 그러다가 1927년에 민족협동전선 신간회가 만들어지거든요. 바로 비타협정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간의 협동전선으로 신간회가 결성되게 되니까 기독교계에서도 협동전선을 만들자. 사회운동과 기독교 사회운동의 협동전선을 만들자라는 논의가 진행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기독신우회라는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에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인가 그 전민련이 결성됐을 때 기독교 사회운동권에서 그 자매단체로 기사련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기독교 사회운동연합이라서 기사련을 전민련 결성됐을 때 기사련 만들듯이 민족협동전선 신간회가 결성되니까 기독교계의 사회운동의 협동전선으로 기독신우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물론 여기에서는 안창호계, 이승만계 이 사이에 어떤 깊은 골이 맺어지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활동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이 기독신우회가 29년에 출범하면서 기독교 사회운동이 굉장히 흥미로운 화두를 던져요. 어떤 창립선언문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독주의의 민중화와 실제화를 기할 때다. 우리는 기독주의의 민중화와 실제화를 도모하려 한다라는 선언을 발표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바로 기독주의라는 단어예요. 이 기독주의라는 개념은요, 세계 기독교 교회 어디에서도 없는 말이에요. 기독주의. 영어로 그거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그 나중에 내가 이 관련된 논문을 쓰면서 영문 초록을 써야 되는데 이 기독주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갖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크라이스트하고 대시 쓰고 이즘 했어요. 크라이스트 대시 이즘 이렇게 해놨는데 영어를 잘 몰라서 이게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문제의식이 뭔지는 저는 80년대 기독학생 운동을 하고 그 안에서 막시즘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의 문제를 갖고 많은 고민을 했던 그 나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주의라는 개념이 딱 등장하는 순간에 무슨 말인지 딱 와닿은 거예요. 다른 기독주의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기독주의의 민중화와 실제화라는 선언만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독주의라는 뭐냐면 결국은 그거예요. 마르크스주의는 이데올로기고 기독교는 종교예요. 그러면 종교와 이념이 동일선상에서 경쟁하는 거는 서로 합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기독학생 운동 시절에 기독교의 사회 이념 뭐 이 문제를 갖고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세대들도 사회주의의 도전 속에서 그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시즘과 맞서는, 그거는 반공 논리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막시즘에 대적할 기독교의 사회 이념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죠. 이 당시에 기독교 사회운동가들도, 청년 학생들도, 기독교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도 그 고민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막시즘에 필적할 기독교의 사회 이념이 필요하고 그걸로 서로 대적을 해야 된다. 그럴 때 기독교의 사회 이념, 그거를 바로 기독주의라는 것으로 개념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기독교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다가 이제는 기독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정리하려고 했던 건데, 내용적으로는 사실 기독교 사회주의하고 굉장히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기독주의라고 하는 이렇게 막스주의에 대응하는 기독주의라는 이 개념이 등장하고, 이것을 어떤 운동의 이념으로 내세웠다라는 이 지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던 겁니다. 또 하나 더 주목할 것은요, 1929년에 기독 신우회에서 막스주의에 필적하는 기독주의라는 개념을 썼잖아요. 그렇게 쓰기 시작하니까 이웃한 천도교에서, 동학 천도교에서 바로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갔어요. 천도교의 이론가라고 하는 이도나라는 사람이 기독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하니까 그 다음에 해 바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수운주의라는 개념을 또 창시했어요. 수운 최재우, 그러니까 최재우주의라고 하는 의미에서 수운주의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천도교 사회운동의 이념으로서 수운주의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주의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천도교에서 수운주의라는 그런 개념을 써서 자신의 정체성, 사회운동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던 거죠. 아무튼 이렇게 사회주의의 도전 속에서 기독학생운동이 자기 이념적 정체성을 마련해가는 과정에서 사회 문제에 처음에는 눈을 뜨고, 사회복음, 그러니까 개인 구원의 복음이 아닌 사회복음으로 시야를 확장하고, 그런 속에서 기독교와 사회주의의 어떤를 같이 아우르는 기독교 사회주의에 대한 모색을 하고, 그런 속에서 막스주의와는 구별되는 기독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운동, 그러니까 사회운동의 논리, 민중해방의 논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이제 이념적 모색을 기독교 사회운동 일각에서, 그 중심은 기독학생운동의 지도부 이론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런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그게 기독학생운동을 중심으로 기독주의가 실천으로 옮겨지는 그 사례를 숭실전문 학생 YMCA, 숭실전문 학생 청년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1929년에 기독신우회가 만들어진 무렵에 평양에서 기독교 농촌연구회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기독교 농촌연구회 조직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숭실 전문의 학생 청년의 학생 YMCA가 있는데, 이네들이 1920년대 후반에 평양 YMCA가 농촌 사업에 착수하면서 숭실 전문의 학생 청년회도 농촌 사업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게 1년, 2년, 3년 이렇게 그 경험이 축적되면서 우리들이 이제 졸업 이후에도 기독교적인 기독교 농촌 운동에 우리가 투신하고 헌신하겠다. 졸업 후에도 이런 멤버들을 이제 생겨나고,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기독교 농촌 연구회를 만들어요. 여기에 멘토 역할을 한 게 조만식 선생이었고요. 그래서 기독교 농촌 연구회가 만들어지는데, 이 대표가 누구였냐면 이제 배민수 목사라고, 나중에 그
삼해 농장, 뭐 일산에 삼해 농장도 만들고 뭐 삼해 학원도 만들고 했던, 그게 이제 삼해라는 게 뭐냐면 덴마크 농촌 운동이 예, 표방한 게 삼해거든요. 애신, 하나님 사랑, 애토, 땅에 대한 사랑, 애인, 사람에 대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땅 사랑. 이 삼애를 이제 표어로 이제 이후에도 활동을 쭉 했던 게 배민수 목사인데, 이 배민수 목사가 중심이 돼서 기독교 농촌 연구회를 만들면서 이네들이 강령으로 내세운 게 기독주의적 농촌 운동을 실천함이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그룹은 이후에 기독주의적 농촌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나가고, 그게 이제 1930년대 후반에 후기 장로의 농촌 운동을 이 배민수 그룹이, 기독교 농촌 연구회 그룹이 주도를 하면서 일종의 기독주의적인 농촌 운동, 내용적으로는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해도 다를 바는 없어요. 어, 그, 이네들이 운동을 해나가면서 목표로 삼았던 게 예수촌의 건설이었거든요. 예수촌이라는 게 뭐냐면, 차별이 없고, 착취가 없고, 서로 돕고 하면서, 살아가는 이상적인 농촌을 예수촌이라고 이름해서 이제 그런 모범 농촌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해서 농촌 운동을 전개를 했던 게 바로 이 기독주의의 민중화와 실제화를 농촌 운동 차원에서 도모하려고 했던 기독교 농촌 연구회 그룹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기독교 농촌 연구회 그룹은 이 기독주의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데, 이 기독주의의 편차들이 좀 있었어요. 여기에 핵심 멤버 3명이 누구냐면, 어, 배민수 목사, 그 다음에 유재기 목사, 또 한 명이 최문식 목사, 3명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 목사가 된 사람들인데, 배민수는 기독주의를 이야기하면서 막스주의의 와의 어떤 막스주의를 넘어서는 기독주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나중에 가서는 이게 반공 논리로까지, 그러니까 비유물론이라는 거, 사회주의인데 비유물론적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비유물론이라는 데다가 방점을 찍고 이후에 사회 문제에 접근을 하니까, 이 양반은 나중에 1950년대 이승만 정권 하에서도 이 농촌 운동을 해나가고 이승만과도 관계가 좋아요. 그리고 반공의 입장을 가져요. 근데 그가 펼치는 농촌 사업의 내용을 보면 다분히 사회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사회주의적 지향은 갖고 있으나 비유물론적인 사회주의에서 비유물론에 꽂혀 있다 보니까 해방 후 분단 상황에서 반공주의 노선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모습을 보였죠. 또 그 반대편에 최문식 목사는 이 대구 사람이죠. 이 양반은 평소에 나는 예수의 정신을 막스주의 방법론을 가지고 실현하려고 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정신을 과학적 사회주의의 방법론을 가지고, 막스의 과학적 사회주의, 과학적 방법론을 갖고 실천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은 또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되냐면 막스주의 쪽에 기울어지게 되죠. 그래서 해방 후에 최문식 목사는 공산당으로 가지는 않아요. 근데 인민당 쪽으로 가요. 여운형의 인민당과 같은 노선을 걷는데 1946년 대구 폭동이 일어나고 하는 과정에서 온건한 좌파라고 하는 거는 설 자리가 없죠. 그 이후에 6.25 전쟁 때도 온건한 좌파, 온건한 우파라는 거 없죠. 남이냐 북이냐 양자 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 최문식 목사는 인민당을
입장을 견지하다가 결국은 저 대구 항쟁 때 좌파 지도자의 일원으로서 그 활동에 참여하다가 결국은 투옥당하고 그래서 나중에 끝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뒤로는 이 남한 사회에서는 이름을 감추게 되는 인물이죠. 그리고 가운데에 유재기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전형적인 가가와 도요익고의 애의 사회주의론에 공명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딱 거기에 바탕에서 정치 문제, 이념 문제보다는 오로지 농촌운동, 그다음에 농민복음학교 만들고 협동조합 만들고 해서 농촌운동하고 하는 그런 이제 가가도요익고류의 기독교 사회주의에 충실했던 그 길을 걷게 되고 그래서 이 기독교와 사회주의에 대한 사회주의 도전에 맞서서 이제 처음에는 기독 학생들이 사회주의 도전에 맞서서 사회 문제를 이제 적극적으로 발언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나아가 기독교의 민중화를 논의하게 되고 사회복음, 소셜 가스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막스주의와 구별되는 기독주의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어떤 화두로 던지면서 그것을 이제 기독교 농촌연구회 그룹의 경우에는 그거를 실제 농촌운동에서 실천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독주의라는 게 결국은 해방이 되고 남북이 분단이 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여기서의 구심점에 이게 원심력에 의해서 오히려 그 절친이었던 세 사람이 배민수는 반공 노선에 쓰고 결국 온건한 좌파 노선을 걸었던 최문식은 결국은 이제 에, 에, 대구 항쟁에 참여를 하게 되고 가운데 유재기는 그냥 정치적인 영역보다는 농촌에서 복음학교 협동조합 농촌운동을 실천하다가 결국은 어 40년대 말에 과로사하죠. 이제 과로로 일찍 돌아가시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 농촌연구회 그룹을 보면은 기독학생 운동 출신들이 이후에 사회운동으로 넘어가면서 어떠한 이념적 고민을 했고 어떠한 실천을 했고 그것이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 이른바 냉정구도가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어떻게 또 그 안에서 갈라지게 되는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우리가 기독교 농촌연구회 그룹을 굉장히 흥미롭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에, 뭐 이후에 또 토론 시간도 있고 그래서 이 강의는 이제 빨리 끊으려고 좀 열심히 달렸어요. 그래서 조금 강의가 이렇게 충분하지는 못한데 뭐 다들 뭐 이쪽에 관심과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뭐 잠시 휴식 시간 갖고 이후에 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갖고 좀 논의를 했으면 싶네요.